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민법 첫 시간인데요. 다 처음 하시죠? 예. 뭐 경험이 좀 있으셔도 어차피 27회 시험은 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걸 전제로 하고 뭐 앞에 수업 다 하셨죠? 공법도 했을 거고 개론도 했을 거니까 시험 과목 같은 건 다 알고 계시죠? 길 가는 사람이 물어도 답을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진도 들어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상대평가와 대비되는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냐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은 없어야 돼요. 과락이라는 것은 이제 40점 미만을 말하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 개론이 있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는데 개론 100점 맞아도 자 민법 37.5를 맞으면 평균 60점은 넘어도 이게 40점 미만이 나오죠. 그럼 이건 이제 불합격이 된다. 그래서 과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요. 자 2차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아쉽게도 2차에서는 평균 60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만 합격이죠. 1차만 합격. 그럼 1차만 합격되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는 2차만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2차는 고득점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2차만 합격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불합격이에요. 그냥 불합격.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 합격이 되려면 1차, 2차를 모두 다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형태가 절대평가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합격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죠. 근데 절대평가라는 건 옆에 사람이 몇 점을 맞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몇 점 나오면 돼요. 60점.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평가라는 점에 비추어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전략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실제로 1차에서 최종 점수, 1차에서 가장 고득점이라고 하면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차의 만점은 몇 점일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몇 점은 하나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 봐도. 40점은 나와. 이거 밑으로 나오면 다른 거 100점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 40점이 반드시 한 과목 나와야 한다면 나머지 한 과목은 최대치로 몇 점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80점. 그러니까 1차는요. 실제로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하실 필요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실 필요 없고 80점만 맞으면 된다. 요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저기 구석탱이 있는 내용까지 공부하시고 혼자 고민하시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복습을 하실 때 1차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제도가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1차를 못 보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3월 늦어도 5월 정도까지 1차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2차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1차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럼 1차라고 하면 개론하고 민법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둘 중에 뭘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굳이 물어보시면 뭐겠어요? 민법이 꼭 제가 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개론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법이에요. 근데 그 법 중에서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고 일반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초반에 좀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2차는 손 놔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1차보다 2차가 좀 더 단기간에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정리가 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수업도 안 듣고 대충 하다가 막판에 2차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실 때는 1차 위주로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복습을 하셔야죠. 복습. 예습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11월 과정에서는 요번 11, 12월 달은 뭐 사실 뭐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흥미를 붙이는 거니까 굳이 뭐 복습을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 어떻게 복습을 하셔야 되냐면 거침없이 하셔야 돼요. 거침없이 복습하라. 그러니까 중단, 멈추면 안 돼요. 중단 없이 복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민법의 양이 이만큼인데 첫 시간에 진도를 예를 들어 5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공부 새롭게 시작하니까 색색깔 연필 사가지고 이제 복습을 시작하는데 1페이지를 봤는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 안 했던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지. 요 1페이지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네. 내가 성격상 그냥은 못 가지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켜시고 이제 다음 네이버 포털 검색을 해서 한참 동안을 고민해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 알게 됐어요. 자, 다음 날도 100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한 5페이지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 1순환이 끝났어요. 1순환이 끝났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복습하셨냐면 50쪽까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 복습 진도가 시작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도 몇 페이지까지? 50쪽까지. 그러면 이분은 1년 내내 여기만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라고 하면 맨날 집합만 하고 있고요. 영어는 명사만 잘해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법도 103조만 잘하시면 안 되고 일단 모르는 건 체크하고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건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민법은 특히 매우 유기적이에요. 앞과 뒤가 거의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은 사실 이렇게 띠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 총칙부터 시작하고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고 모르는 내용인데 요 뒤에 가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돌면 여기 체크됐던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실 때는 막힘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일단 한 순환, 1순환씩 거듭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멈춤 없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어야 돼요.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학원하고요. 학원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강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11월 처음에 한번 하고 그리고 한 여름 되면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마음이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수험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맨날 떨어져서 그랬지. 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수험생의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공인중개사 학원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럼 각종 학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자료들을 구해다가 보시는데 그 자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그 선생님들이 애써서 만든 거니까 좋은 자료겠죠. 근데 우리 시험이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그것까지 다 구해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넣으면 합격이에요. 평균 60점. 그러면 그런 자료 안 보고 우리 학원에서 나오는 자료들만 봐도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지면 정신만 더 분산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선택을 했다면 선택한 학원에서 그리고 선택한 선생이 주는 것들을 믿고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험 막판 되면 어서 이상한 자료 구해다 보세요. 근데 정 나는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혼자 보세요. 옆에 분 보여주지 마시고 괜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이거 봤니? 이렇게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야. 우리 학원에서 안 가르쳤던 거야. 그럼 수험생의 마음은 어때요? 그거 사야 돼요. 사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근데 그게 정리되지 않아요. 자,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득점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모르면 찍는 게 낫지 대충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충분하니까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인내예요. 인내와 반복이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순환하고 두 번째 순환할 때는 사실 특히 민법의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좀 힘든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 되면 사실 좀 지겨워집니다. 지겨워도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겨워도 꾹 참고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대충 아는 것 같아도 실제 그게 시험 지문화 되었을 때 대충 안 거 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겨워도 꾹 참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만 좀 생각하셔서 뭐 공부 같이 하면 합격 점수 충분히 나올 테니까. 자,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렸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과 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 공부하면 갑과 을은 굉장히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맨날 나오는 애. 갑이 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팝니다. 토지를 판다. 얘는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매라고 하죠. 매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약이라고 불러요. 약속을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 이게 마음에 들면 응, 내가 살게 라고 뭘 하게 되냐면 승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땅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사실 때 발품 팔아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세요? 보통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될 테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법이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법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고자 하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묶여있는 땅이었다.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럼 만약에 이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였다면 이 땅 살 때 뭘 받아야 될까요? 한번 찍어.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땅을 샀는데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건축법에 따라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땅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을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짓는 게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만땅 치고 만땅. 이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옆집 사람도 만땅 짓고. 자,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지어지면 통로도 없고 이 건물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거 홀랑 다 타겠죠. 그럼 사람들 다 죽어. 그럼 국가가 세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위 뭐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높이도 제한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면 을이 돈 내고 샀다. 그럼 얘가 언제 소유자가 될까? 자, 맞춰보세요. 매매 계약에 합의가 있으면 소유자가 된다. 두 번째, 을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자가 된다. 세 번째, 등기하면 소유자가 된다. 그렇죠. 등기하면.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얘가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끼리 알아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등기소 가서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등기와 관련되는 절차적인 법을 다루는 법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그럼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 등기하고 또 뭘 내야 되냐면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 얘는 양도세 내야 되고. 그럼 그런 걸 다루는 법이 뭐예요? 세법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적은 이 법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법률들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갑과 을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매매. 요걸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러면 이런 것을 관련해서 다루는 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모법이라고도 부르는 거. 모법이라는 건 이제 엄마 법이죠. 어머니 법.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민법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공법이나 등기법의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요것만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공법쌤이나 공시법 선생님, 등기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민법을 질문하면 그분들은 민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아냐면 이게 되지 않고 요렇게 가진 않아요. 보통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딴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민법만 해요. 민법. 그러면 요 민법은 일반법인데 여기서 이제 성질을 좀 보면 법의 기본으로 나눌 때 사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요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울 사자.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일반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다라고 하고, 공법이라는 건 일반 개인, 우리와 같은 일반 사인하고 국가기관, 공권력의 주체죠. 공권력과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법은 소위 수평적이다라고 하고 공법은 수직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민법, 저랑 함께 하실 민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그렇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사법이에요. 민법 또는 상법, 뭐 상가리를 다루는 상법, 이런 것들은 사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잡아가겠죠. 그걸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형법. 이건 그럼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공법. 국가기관과의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 요 세법, 요거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이건 누가 돈 받아가요? 국가. 만약에 개인이 받아가면 그건 우리가 삥 뜯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세법이라는 건 당연히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뭐가 되냐면 공법. 그러면 이런 특징적인 점을 볼 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은요.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빠져야죠.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개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가능한 한 빠지라는 거죠. 근데 공법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인데 사적 자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요건 지도 원리가 뭐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나중에 이제 공법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법은 보면 뭘 해주겠다 이런 건 거의 없고요. 하지 말래요. 뭐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공법에서 부동산 규제법이라는 말을 써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익,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이 부동산 공법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 공법은 당연히 하나의 법이 아니죠. 우리 민법은 하나의 법이에요. 그 민법은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단일 법률입니다. 그러면 사법과 공법 중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 중에 사법과 공법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이 공법이 엄청 많아요. 공법은 수천 개. 그럼 수천 개의 공법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법들을 몇 개 묶은 게 우리 시험 과목으로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제1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공법 중에서 일단 부동산과 관련되는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이런 법 한 8개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만든 거지 공법은 단일 법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많으니까 공법의 양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법과 사법에 대한 개념. 우리 민법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냐면 민법은 일반법이면서 사법이다. 사법.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어떤 위치에 점하고 있느냐, 일반법이라는 점, 요거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민법인데요. 그러니까 민법은 가장 먼저 이제 총칙이 나올 거예요. 민법 총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5개 분야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총칙부터 상속법까지. 그러면 민법의 총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민법의 기본적인 공통된 이론을 묶어둔 것을 총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ax 더하기 bx는 y다. 이때 y를 민법으로 본다면 이제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괄호하고 a 플러스 b 이렇게 붙겠죠. 그럼 요게 민법이라면 요 x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총칙이에요. 공통적 기본 이론을 모아둔 거다. 그러면 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공통적인 이론으로 담아두는 거라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면 총칙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총칙은 공통이론이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손에 확 잡히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거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합쳐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제3법이라고 불러요.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족법 또는 신분법. 우리가 보통 이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 그럼 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 무엇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냐면 물건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요 채자라는 건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책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권리냐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에서는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그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뭐 우리 법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갑이 주택에 소유권이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그렇죠. 소유권이라는 건 요 주택, 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건 당연히 물권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실현되려면 누구에게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에 대한 거니까 자기가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어요. 물건이니까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갑이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라는 이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나 할까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겠죠. 소유권이라는 건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이라고 불러요. 절대성.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성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상대성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채권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것이 실현되려면 갑이 채무자 을을 지배해서 실현될까요? 채무자가 협조해야 될까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만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하는 협조, 이행을 급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갖는 채권, 이 채권은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만. 그럼 얘는 절대성이 아니라 뭐야? 상대성이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해봐라고 하는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강의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당연히 채권이죠. 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해야 돼요? 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권리 중에서 물권이 많을까요? 채권이 많을까요? 채권. 물권은요. 우리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딱 8개밖에 없어요. 8개. 대표적인 물권 소유권이고요. 그러면 일단 물권은 절대적이고 채권은 상대적이다. 그럼 얘네 둘이 한판 붙었어요. 자, 물권과 채권이 충돌 경합했다. 느낌상 누가 우선할 것 같아요? 물권이 우선해요.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이 갑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A한테.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보통 은행이 내 건물에다가 또는 내 땅에다가 뭘 설정합니까? 담보죠. 저당, 근저당 잡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저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11월 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 갑은 돈이 또 필요해서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빌린 돈이 있어요. 얘도 채권자인데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근데 얘는 저당 같은 거 안 잡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담보를 잡지 않은 채권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 채권자는 저당 같은 거 안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갑이 결국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됐는데 경락가가 1억 원이 나왔대요. 얘는 11월 5일 날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고요. 얘는 따뜻한 봄날 4월 1일 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A 11월 5일 날 돈 빌려준 A와 4월 1일 날 돈 빌려준 을 중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예. 늦어도 예. 왜 얘일까요? 자, 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 요 부동산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면 빨리 생겼느냐 늦게 생겼느냐고 상관없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물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담보를 잡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 또 보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빌려줬어요. 을은 임차권자.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요 임대인에게 자기가 이 목적물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여기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임차권도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국가마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를 물권이 아니라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임대 목적물을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일 뿐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자, 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물권은 원래 자유롭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요건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 중에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가 된 병이 을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가 쓸래 고마 나가 이러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될까요? 얘는 채권자고 얘는 물권자예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 그래서 법 격언상 어떤 격언이 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을 써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것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상하다.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그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우선하는 거냐면 물권자가 채권자에 우선한다. 그게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친족법은 뭐 어떤 걸 다루겠어요? 뻔하죠. 뭐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친족이고,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개시가 되는 걸까요? 법률이 정해놓은 걸까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속은 개시가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시작된다.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다룰 내용인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요, 이 전부를 시험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총칙은 양이 이만하면 가운데쯤 가면 법률행위 파트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뒷부분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물권법은 전범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뒤에 가면 담보물권 중에 질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는데 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얘는 제외. 요 질권할 때 요 질자가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인질 잡는다 할 때 질자예요. 그러니까 요 질권은 돈 빌리면서 마치 인질처럼 물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지금은 뭐 전당포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작은 돈 필요하면 전당포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냥 빌려요? 맡겨야 돼요. 맡기면 시계나 목걸이, 반지 이런 걸 맡기고 돈 빌리고, 만약에 그럼 돈 안 갚으면 전당포 아저씨는 제가 맡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처분해가지고 자기 돈을 받아가겠죠. 그 담보물권을 바로 질권이다라고 불러요. 물론 질권은 꼭 전당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 개인들끼리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옆에 분한테 내 지갑을 놓고 왔네, 나 밥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뭐라도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질권 설정되는 거죠. 그게 질권. 근데 얘는 왜 시험 범위가 아니냐면 우리 시험은 다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보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을 뜯어다가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대상이 뭐만 대상이에요? 동산만.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물건이라는 건 유체물, 형체 있는 물건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하는데, 통상 우리가 보는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뭐가 동산일까요? 동산이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움직일 동자니까. 근데 이제 법적인 정의는 동산이란 부동산 아닌 걸 말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뭐냐? 설마 동산이 아닌 거 그냥 아니겠죠? 부동산은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리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2항에서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대표적인 정착물은 뭐겠어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고, 그럼 부동산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민법상으로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도 동산인 거예요? 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건 개론 시간에 쓰는 말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그리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제외. 요것만 빼는 거고요. 채권법은 강학상으로 채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채권 총론이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시험 범위에서 빠지고, 채권 강론에서 계약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계약법 강론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총 몇 가지가 정해져 있냐면 15가지 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15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14가지인데 내년 2월이 되면 15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내년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1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계약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한참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행 계약이 새롭게 민법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 정하는 계약이 몇 가지냐면 15가지인데 요거 다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만, 3개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시험 범위가 돼요.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개하는 건 부동산에 관한 그런 거 중개하는 거지 뭐 혼인 중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을 하나로 본다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민법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절반이면 와 양이 확 줄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많은 양이죠. 첫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 법과대학에서 공부하면 그 커리가 그 과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형법은 1년 공부해요. 2학기. 헌법, 국가 최고법인 헌법, 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서 1년 공부해요. 근데 법 중에서 유일하게 4년 내내 공부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면 4년 공부할 건데 요거 절반만 시험 범위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 동안 공부한다는 거예요. 2년간 하는 거예요. 2년간. 근데 이건 우리는 얼마에 끝낼 거야? 2달에 끝낼 거야. 2달에. 네, 2달 반복해서 볼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에서 공부할 거 2년 하는데 우리가 2달에 공부한다. 그 얘기는 처음 공부 진도 중 나가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한때는 한 공부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셨어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옆에 분은 눈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해하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게 정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이게 민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민법뿐 아니라 특별법도 봐요. 특별법. 우리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할까요? 당연히 특별한 놈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험에 보는 특별법이 5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두 번째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집합건물법,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가등기 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도 임대차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법에 갔더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임대차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대차만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45년에 광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동안 우리 민법이 없으니까 그 일본 애들 거 썼어요. 그러다가 58년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58년이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가지고는 시대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수시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려고 만든 거. 일반 임대차가 있어요? 아까 이겁니다. 일반 임대차인데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넘겼다? 얘 쫓겨나야 돼요. 그럼 일반 민법 가지고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임대차가 아니라 을이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앞으로 제가 그림 그릴 때 지붕 씌우면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법 공부 안 했어도요.
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임대차 하면 일단 들어가시겠죠. 인도를 받고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일단 전입신고 하시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대항력은 우리 앞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쓸 건데, 대항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1월 1일 날 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집이 11월 2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소유자가 을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죠.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11월 2일 0시부터 생겨요. 근데 얘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소 문 열어야죠. 빨라다 없이요.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원칙은 얘가 우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법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상가 임차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영세상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상인법에서는 모든 상가 임대차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액수가 일정액 이하인 사람, 말하자면 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뭘 적용해요? 민법.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토지를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뭘 적용할까요? 민법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임대차했대요. 뭘 적용해요? 민법. 그러니까 나중에 이 특별법 때문에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한 후 이렇게 나왔는데 혼자 주임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반드시 뭐만 주택이거나 상가 건물일 때만 나와요.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뭐냐면 민법이다. 집합건물법은 뭐 양은 많은데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 민법이 58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58년에는 고층 건물이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시대 상황이 변해서 이것도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런 고층 건물이면 서로 소유자들이 여러 명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만들어진 법이 집합건물법이에요. 자,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권. 이게 이제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고, 그러면 돈 빌려주면 보통 을의 부동산에다가 아까 뭘 설정한다고 했어요? 저당권,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근데 저당권 설정해서 얘가 돈 안 갚으면 이거 경매해서 내 돈 원금 1억이랑 이자랑 지연이자 정도 배당 받을 거야. 근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양이 안 차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실거래계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채권자 갑이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 요 가등기의 가짜는 뭘까요? 뭐 거짓 가짜도 있지만 보통 임시 가짜,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를 했을 때는 갑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얘가 결국 나중에 뭐 할까요? 가등기에 터잡아서 본등기를 할 거예요. 진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등기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바로 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의뢰하는 사람이 변제기에 돈을 갚으면 좋을 텐데 돈을 못 갚으면 곧바로 뭘 해버리는 거예요. 본등기에서 이 건물을 갑이 꿀꺽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1억 이하짜리일까요? 1억을 훨씬 초과할까요? 초과하죠. 이게 예를 들어 한 3억 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안 돌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일어설 것 같으니까 3억 아니라 10억짜리 건물도 가등기로 맡겨요. 근데 얘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돈을 못 갚으면 갑은 3억짜리 건물을 꿀꺽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가 너무 커지겠어요? 채무자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걸 민법이 규정하지 않았는데 실거래계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본등기를 해도 된다.
금지하진 않아요. 본등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3억이고 1억이면 얼마 주고 하라고 할까요? 2억 주고 해라. 얘한테 돈을 줘라. 그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누가 피해가 덜하다는 거예요? 채무자죠. 그런 걸 규율하는 거고,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건 부동산은 실제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명의신탁이라는 말 쓰죠. 원래 제 건데 제가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이름으로 등기 안 해두고 제 친구나 제 형제에게 등기를 맡겨요. 명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신탁했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인정됐던 법이에요. 인정됐던 법인데 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죠. 95년도에 부동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같이 모두 만들어졌냐면 부동산 실명법까지.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처벌되고요.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의 전체고요. 출제 비중을 보면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리고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 9문제, 물권법이 15문제가 나왔어요. 그 한두 개의 차이고, 특별법에서는 6개예요. 11111 하면 5개잖아요. 한 개가 더 나오겠죠? 그건 어디 가서 붙을지 몰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실법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총 몇 문제냐면 총 40문제. 문항당 2.5점에서 100점 만점이죠. 자,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라고요? 80점. 1차는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1차는. 그러니까 1차는 물론 시험이라는 건 전략 과목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1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제 개론 수업 하셨을 텐데 개론이랑 오늘 민법 들어보니까 야, 난 개론이 맞아. 그럼 개론은 고득점하고 민법은 과락만 넘기자.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내년도 시험이 예를 들어 개론이 엄청 어려워져 버리면 개론 공부한 딥다 했는데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민법은 쉬웠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어디 한 과목에 몰빵하셔서는 안 돼요. 고르게 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2차 과목은 사실 뭐 모든 수험생들의 전략 과목이 있잖아요. 2차 과목은 어디서 제일 고득점 할 수 있대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시고요. 올해는 뭐 100점도 속출하더라고요. 거기서 고득점을 해야죠.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 뭐라고 했냐면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법이랑 민법이랑 어떤 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민법을 훨씬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법은 양이 많아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법의 경우에는 전략을 몇 점으로 잡느냐? 면과락이에요. 50점만 맞아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고득점 할 테니까.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어떡할 건데? 뭐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고득점 해야 돼요. 공법은 양이 많잖아요. 공법쌤이 말씀하셨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중개사법만큼 득점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집중 몰빵해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 과목이 있지만 1차 과목은 좀 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론이 엄청 쉬웠어요. 개론 엄청 쉬웠고 민법이 다소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 어떨까요? 모르죠. 출제자 마음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패턴이에요. 그 내년에 7, 80%는 개론이 좀 어려워질 거고 민법이 좀 쉬워질 거예요. 그게 거의 유사한 패턴이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한 해 쉬우면 한 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1차 과목은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르게 같이 좀 해두셔야 돼요. 다만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민법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민법이 기본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본법. 그리고 민법은 소위 이제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민법은 암기를 안 해도 될까요? 암기는 시험에 대한 기본 예의예요. 암기를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 외워지는 것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보면 암기해야지라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와요.
소위 이제 체득되는 거죠. 몸에 체화되는데 근데 이게 뭐 6개월, 7개월이 가는데도 이게 확 안 떠오르는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부터 막 연습장에다 한 바닥 적어가면서 막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그냥 계속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으세요.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사람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했을 때 그것을 절반으로 50%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요? 사람이 새로운 지식, 지금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걸 절반으로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5분이래요. 5분. 붕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협회에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수업 다 들어도요. 1시간 쉬고 나서 얘기하면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막 외워야지 이런 강박증 갖지 마시고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11월 12월 과정은 그냥 좀 흥미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번 과정은 특히 크리스마스가 껴서 6주밖에 안 나와요. 민법 같은 경우에. 근데 11, 12월 달엔 보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보는 대로 보고 1월부터 새로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입문서니까 1월 달 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는 이거보다 상당히 좀 더 두텁겠죠? 그 기본서 보기 위한 그냥 흥미를 붙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복습해야지라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복습은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습은 안 하셔도 출석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수업을 안 나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본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흥미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바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이면 연말이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럼 그때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1월부터 새로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습은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하시면 물론 좋은데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출석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11월 12월 달의 목표 반드시 꼭 출석하시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봤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교재 들어가죠.